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3.2% 상승, 6월 금리 인하 빨간불.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2일 지난 2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0.4%,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년 대비 3.1%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지수 예상치는 0.4%로 동일했습니다. 엔비디아 7.16%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9% 상승,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하자 반도체 종목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발행 4.166% 수요 부진. 미국 재무부가 39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10년물 국채 입찰은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4.166%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개월 평균 금리는 4.145%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간밤에 반등을 미리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 점이 이채로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폭 더 높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7% 넘게 올랐죠. 그래서 900달러 선 다시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내렸습니다. 최근에 증시 강세에서 낙오되는 모습을 보이는 테슬라, 우리 시장에도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을 좀 기대를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어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61% 상승불 켰고요. 나스닥은 1.5%, S&P는 1.12%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다렸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치가 3.2%로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오라클의 실적도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호실적으로 이 지수의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나왔던 CPI 수치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수치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달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CPI 지수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3.1%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또한 시장 컨센이 3.7%였기 때문에 이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이 상승의 60%를 견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CPI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좀 확고한 인플레이션이 2개월 연속 이어지게 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열리게 될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에 갇힌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나왔던 어제의 발표 내용들을 좀 보면요. 먼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26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9만 배럴 늘어난 수치인데요. 반면 오펙은 2024년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에 225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같은 수치고요. 일단 방향이 서로 다른 곳을 좀 가리키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중국 기업이 완커 관련한 기사 살펴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무디스 downgrade China's Vanke to junk. 그러니까 무디스가 완커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인 완커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무디스는 추가 하향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감소 그리고 자금 조달 접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짚어드린 대로 완커그룹은 부동산 개발사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좀 재정 상황이 탄탄한 편이었는데요. 무디스의 조치가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커그룹은 현재 회사 운영과 차환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고 자금 루트도 안정적이다라고 반박하긴 했습니다.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충격 또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요. 완커그룹의 어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정규장에서는 5.7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무디스의 이런 조치가 주가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제이미 다이먼 warns U.S. recession not off the table yet.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연설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다이먼 CEO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6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왜곡되어 있는 만큼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기를 좀 걷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이먼 CEO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과는 좀 어조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발언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명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록색 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7%의 상승률, 마이크로소프트도 2.6%,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메타도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4% 넘게 밀렸기 때문에 이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월요일장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어제 장에서는 0.13%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에 있어서 한 주 만에 전력이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월요일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어제는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어제 3대 지수에게는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긴 했습니다. 매출은 132억 달러 그렇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이 133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EPS가 1.41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클라우드 부분이었습니다. 강력한 클라우드 시장이 좀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기록했다라는 걸 수치적으로 좀 보여졌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라이선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99억 넘게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CEO가 이 컨콜에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와 어떠한 깜짝 발표를 하겠다라고 살짝 힌트를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대감을 좀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수에 작용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11.7%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는 보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했던 결과 점검 항목 102개 중에서 40개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동체를 제작했던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를 상대로 해서 6주간 생산 공정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좀 발표하게 되면서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던 다수의 사례를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다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장에서 4% 넘게 밀렸다라는 부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0.49%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M7 기업 중에서 알파벳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를 모아놓고 있는 S&P 500 지수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이 알파벳의 값이 거의 헐값에 가깝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M7 중 알파벳의 선행 PER이 19.7배로 가장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20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선행 PER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꼽혔습니다. 55.3배였고요. 그 뒤로 아마존이 39.4배, 엔비디아가 34.1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1.3배 순으로 이름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알파벳의 목표 주가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는 164.60달러인데요. 향후 12개월간 22%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28% 소폭이지만 상승부를 켜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서 개발자들의 웹 브라우저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늦은 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에서 앱을 제공하고요.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 애플의 자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앱스토어의 개방은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장법을 전면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는 상승부를 켰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고요. 이어서 샤오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 어제 정규장에서 11.3%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를 오는 28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지게 된 건데요. 샤오미의 전기차 스피드 울트라 7은 이 중국 29개 도시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샤오미는 중국 업체 비아디와 또 미국의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 좀 뛰어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여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샤오미의 올해 매출이 약 4% 정도까지 최대 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샤오미는 중국 당국의 제조 허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영 베이징 자동차 그룹과의 제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기차 시장을 새롭게 또 재패하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바닥쳤던 엔터주, 신아이돌 하반기 출격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쳤던 엔터주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있나 봐요. 그동안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특히 받아주고 있던 수급 주체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개인들만 계속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엔터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엔터 섹터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에 대한 부진 내용들, 특히 중국 쪽에 대한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 혹은 레드벨벳 쪽에서의 앨범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혹은 앨범 성장이 역성장하거나 관련했을 때 그러면 현재 엔터 업종이 성장 섹터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성장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랠리를 이끌었던 미국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성과가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괴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특히 올 초부터 보면은 그동안 주도 섹터가 AI와 저 PBR 쪽이었어요. 혹은 그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AI, HBM 혹은 원자력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의 파생되어서 움직이는 쪽 혹은 저 PBR 특히 실적은 굉장히 좋으나 특히 가치주로 불리고 있던 삼성물산이라든지 혹은 금융주, 자동차 섹터만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엔터주 실적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성장이 AI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었고 그렇다면 엔터 섹터가 가치주냐라고 분류를 되었을 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엔터 섹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특히 엔터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콘서트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하이브 실적 잘 나온 거 알았고 4분기 실적 잘 나온 거 알았는데 그러면 1분기 실적도 과연 잘 나올까? 아티스트가 활동이 좀 뜨문뜨문 나오는데 실적이 잘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1분기까지는 엔터 섹터 부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2분기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서도 엔터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2분기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는 엔터 쪽에서 아무래도 2분기 아티스트 컴백 일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엔터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아티스트가 컴백을 해서 앨범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서 MD라든지 굿즈 쪽에서의 판매 상품이 잘 나오고 그로 인해서 콘서트까지 선순환되는 구조가 이어져야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사진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아티스트 컴백 일정을 정리를 해보면 4월부터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합니다. 세븐틴이라든지 라이즈,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굉장히 다양하게 컴백을 할 예정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고 노래가 나오면 요즘은 이런 노래가 뜨는구나.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그럼 다시 한번 또 엔터가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또 제가 4세대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5세대 걸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데뷔하지는 않았는데 걸그룹 쪽에서도 베이비몬스터 멤버 아현이 멤버로 추가가 되는데 특히 뭐 서바이벌 할 때 리틀 제니다라고 할 정도로 화제성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베이비몬스터에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YG 엔터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이 멤버의 합류로 인해서 베이비몬스터의 향방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이브도 아일리시라던 캐치아이 쪽에서 순차적으로 데뷔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5세대 아이돌들, 걸그룹 아이돌이 다시 한번 활동 좀 데뷔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터 쪽에 대한 불을 지펴주지 않을까, 이 점을 한번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번 확 올랐다가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또 시장에서 AI랑 또 저PBR 관련주들이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엔터주가 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5세대 걸그룹까지 왔네요. 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엔터주 투자 키워드를 좀 잡아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일단 저는 엔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명확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아티스트들 굉장히 활동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엔터 섹터에서 부족한 점은 새로운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쪽이 이런 아이돌 쪽에 대한 내용이 플레이블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2D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음악 방송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르세라핌 제치고 그 비비의 밤양갱 제치고 둘 다 화제인 분들이잖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 이 그룹들이 좀 1위를 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다. 네.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뭐 2D 아담이라든지 에스파 이런 사례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서 실제 자기 얼굴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캐릭터로만 활동을 하는데, 대신 캐릭터만 2D이고 거고요. 자기가 이제 고글 같은 걸 쓴다던가 모션 캡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실제로 자기가 안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은 에스파와도 조금 비슷하다. 에스파도 일단 기획 자체는 멤버가 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4명인데 4명에다가 그 메타버스에 있는 친구들까지 4명 해가지고 8명인 거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8명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4명만 활동하고 있죠, 실제 인물들. 그만큼 메타버스로 활동을 하는 엔터 아티스트들이 좀 부재했다라고 보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팬덤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음악 중심 쪽에서 사전 투표와 생방송 투표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1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팬덤 같은 경우가 코어 팬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엔터 섹터, 특히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지각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어떻게 엔터 섹터에 접목을 하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더 갈 수 있을까, 혹은 화제성이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긴 한데 좀 젊은 층들의 픽은 다른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친구들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 엔터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까지 한번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꺾이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데뷔하고 있는 친구들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고 실적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관심 나오고 있는 쪽이 일본 쪽이라는 점. 지금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지금 일본 쪽에서 일본 현지 아티스트, 특히 일본인 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가 과거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홍백 가합전을 보게 되었을 때도 보면은 좀 우리나라 아티스트, 특히
아이돌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방송사 자체도 국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 세븐틴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특히 JYP의 니즈가 일본 현지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일본 JYP에서도 일본 남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고 하이브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SM 같은 경우에도 관련했을 때 보이그룹을 데뷔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에 투자 포인트는 다시 한번 또 일본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과도 연결을 지어보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트와이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세븐틴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중국 쪽 외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점점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세대 아이돌에 이어서 이제는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엔터즈의 부족함은 또 새로운 이슈로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버추얼 아이돌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본 쪽에서의 활동도 늘어날 수 있을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 플레이브 관련했을 때 좀 수급이 들어왔던 YG엔터라든지 혹은 DSC 인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아직 수급이 이탈되지 않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터 4사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현재 투자금을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실적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유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와 JYP 엔터인데 항상 제가 엔터 섹터를 가지고 올 때 토픽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멀티 레이블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현지화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터 섹터 같은 경우 과매도권에 있다 보니까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주가가 보면은 한 2거래일, 3거래일 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봤을 때 정말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계속 버텨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수급 주체가 추가적으로 붙는지 여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JYP 엔터와 하이브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보라고 하면 우선 하이브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멀티 레이블 쪽에 대해서 굉장히 JYP 엔터보다 조금 더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신인 걸그룹인 아일리시 데뷔를 할 예정인데 이 친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 뜻은 이미 팬덤이라든지 인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곧 BTS가 제대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자리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터 섹터가 전반적으로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 4사 중에서도 하이브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티 레이블과 현지화 아티스트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BTS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만큼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간 외에 급등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 그리고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을 두 가지 섹터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연구 개발에 따른 이 계열사 연합군을 이제 구축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이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배우 이정재 씨가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하겠다라는 이 이슈가 나와주면서 우리 과거에 이제 배우 이정재 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수혜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관련 모멘텀으로 이 두 가지 정도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탑5로 일단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다섯 번째 먼저 탑5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아까 했듯이 반도체 유리기판 연구 개발 이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적인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6,000원대를 뚫어줬을 때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 번째로는 또 동일한 모멘텀이죠. YC캠과 동일한 모멘텀으로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필옵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섹터 이 수혜주로서 함께 시간에 움직이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차트가 비슷하다 생각해요. 역시나 이제 아까 YC캠처럼 16,000원이란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이런 뭐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원바닥, 투바닥, 돌파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방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 섹터, 이런 수급 지금 들어오는 거 우리가 충분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배우 이정재 씨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사이에 또 한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움직였던 종목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탑3 같은 경우는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신고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이 모멘텀 속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투석기를 이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국산화 추진하겠다 뭐 이런 모멘텀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재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개인들의 뭐 물량을 조금 뭐 넘기기 위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슈와 함께 신고가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탑 두 번째 이제 탑2와 탑1을 본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상한가를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좀 계속했던 종목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든지 위지 스튜디오 관련되는 모멘텀이죠. 이제 해당 두 종목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배우 이정재 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분 보유 뭐 이런 것들 이야기에 나와줘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배우 이정재 씨 지분 보유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도 한데 또 이번 역시도 시간에 좀 떠주다 보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 뭐 25,000원 돌파한 지켜볼 필요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1,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시간에 이제 와이더 플래닛과 동일한 모멘텀으로서 움직이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뭐 시간에는 전체적인 확실한 모멘텀의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중에 우리가 오늘 그나마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탑픽으로는 사실 YC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뭐 위지윅 스튜디오라든지 와이더 플래닛, 시노펙스 다 모멘텀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엔비디아가 또 역시나 이제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 이런 랠리 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배우 이정재 씨보다도
혈액 투석기보다도 제일 삼성발 모멘텀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반도체 모멘텀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YC캠, 이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이제 뭐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하방 추세 이렇게 무너짐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짚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16,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신고가 패턴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YC캠이라는 종목 좀 오늘 집중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연합군을 구축한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 외에서 급등 종목 보였고요. 또 배우 이정재 씨 이슈로도 함께 좀 묶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종목으로 YC캠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엔비디아가 7%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주들 흐름 좋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YC캠도 16,000원 선을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3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상장 폐지 시즌과 함께 이제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즉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시간에 이제 뭐 실적 하락이라든지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시간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5로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스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4분기에서 뭐 1, 2, 3분기는 잘 받쳐줬지만 4분기에서 예상외로 좋게 나와주지 못하면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CI테크라는 종목도 있어요. CI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차폐적인 리스크는 없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을 3월 달에는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I테크도 좀 무너지는 부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탑3 같은 경우는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또 좋지 않다. 머티리얼즈가 이제 최근에 뭐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적과 별개로 또 이제 악재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 좋은 내용이 뭐 악재죠. 악재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종목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탑2로서 필 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보다시피 노란색으로 단기과열 지정이라고 걸려있어요. 단기과열 지정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3거래일간 30분 동안 동시효과처럼 30분마다 매매가 체결되기 때문에 이런 단타꾼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런 수급, 이런 빠져나오는 시간에 좀 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업 부분, 물적 분할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 중 하나는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생각해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보통의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의 뭐 실적 조금 나빠졌다 보면 좋겠지만 워닝 머티리얼즈는 마이너스 75% 전년 대비 마이너스 7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퍼센테이지 한번도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개인들이 어디까지 받쳐줄지는 좀 우리가 흐름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5% 작은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급락 탑5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 그리고 개별적으로 악재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시간 외에 급등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워닉 머티리얼즈 좀 주의해서 보자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수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흐름 유의 깊게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ISC, 후공정 업체죠. 펀더멘탈로 기업은행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ISC 들어가 볼까요? ISC 빨간 줄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후공정, HBM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쭉 올라가는 가운데 ISC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인 격이죠. 최근에 주가가 같이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가는 회사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도 있고 HPSP도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쪽 HBM 관련주들이 분발을 강세를 상당히 보였는데 반해서 ISC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저희가 이전에도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SC 최근에 조금 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미래에셋입니다. 이 회사는 테스트 소켓 솔루션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후공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정 말고 뒷단에서 하는 후공정에서 소켓 가지고 뭔가를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 회사인데 최근에 비메모리형 양산용 테스트 소켓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거의 뭐 20%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올라가. 비메모리 쪽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조금 있고 마진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대형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등등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데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트온 전략 가시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여유 자금이나 뭐 차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외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기업 인수 합병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서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성장의 힘을 좀 더 세게 가져가려고 지금 그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전략이 주가에는 뭐 미리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 말고 숫자로 이제 증명할 시간이 됐다. 그게 뭐냐면은 AI에 대해서 이쪽 뭐 HBM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숫자로 증명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SK증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호재는 AI 쪽에 매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메모리 쪽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이미 돌았지 않습니까?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DRAM, NAND 이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면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에 있고 SK 앰펄스 이 모멘텀까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최근에 올려 잡았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기가 상당히 힘든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주 가뿐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됐을 때는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벼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가벼워진 게 맞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번갈아서 쌍끌이 매수를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SC가 다른 HBM 관련주나 AI 관련주 대비해서 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싼 게 상대적으로 싼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ISC가 눈에 들어오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번갈아서 지금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 잔고율 0.9%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죠.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놨던 거를 환수를 하는 이런 국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매도와 별개로 공매 잔고와 별개로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어제도 뭐 엔비디아 7%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전날 4% 정도 빠졌잖아요. 7%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리 숏 그러니까 공매를 쳐놓은 사람들이 급하게 또 숏 커버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7%까지 끌어올리는 동인이 이제 섞여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매 잔고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공권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밸류에이션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싸지 않습니다. 자, PER, PBR 볼까요? PER 28.6배.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그나마 볼만하죠. 한미반도체 64배, HPSP 40배입니다. 이오테크닉스 37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풀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64배, 엔비디아보다도 더 포워드 PBR이 높죠. 엔비디아의 거의 2배가량 될 정도로 이렇게 높은데도 높아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아주 폭발적인 매수세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PBR로 봐서도 5.5배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상당히 부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상단에 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여주듯이 계속 밀고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센티멘탈,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목표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대비해서는 19%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ISC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기업은행입니다. 자, 차트 볼까요? 기업은행 차트 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제가 저 PBR 첫날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뭐 KB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계속 그쪽 관련되는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쉬는가 싶더니 다시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마찬가지고요. 기업은행이 다른 금융주 11개사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올라온 거 이상으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왜일까요?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쪽에서 더 좀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해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지난 한 달 반 정도 계속 시장에 큰 테마가 됐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 이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ROE를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은행이나 뭐 다른 금융주가 됐든 다른 증권주가 됐든 보험주가 됐든 어쨌든 ROE라는 거 대비해서 PBR이 여전히 낮습니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어떻게 ROE를 더 높일 거냐, 배당을 또 주주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여기서 크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계속 보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보증권입니다. 꾸준히 높았던 배당 수익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뭐 어쨌든 은행이라는 게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PF 시장이 아주 망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은행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행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이익이 나온다. 거기서 그럼 얼마나 주주 환원을 해줄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꾸준할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이 회사는 목표가를 최근에 17,000원 선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아주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뭘 많이 올라왔어?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ROE가 충분히 현저히 높습니다. 자, 공매장골 0.1%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밴드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따라가시면 좋고 포워드 PBR 볼까요? 0.32. 그러니까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뽑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목표가 다른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목표가 대비해서는 5% 정도 보입니다만은 목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ISC, 펀더멘탈로 기업은행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CPI 지수 발표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닥쳤던 엔터주, 이제는 아이돌이 하반기에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소식 오늘의 일면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ISC,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기업은행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